자,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여순 순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아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84페이지 펴보세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 10월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했던 부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었고요. 자, 그러자 이 부대 내 자익세력들이 제주도 출동 반대,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 등을 내세우면서 여순 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자, 이들은 곧 진압되었지만 정부는 일부는 지리산 등으로 이동하여 빨치산으로 이제 활동을 지속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거 이때 지리산의 빨치산들은 6.25 전쟁 때 빨치산들하고 좀 달라요. 예, 6.25 전쟁 이전에 이미 진압됐어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 여순 순천 10월 19일 사건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순 순천 10월 19일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의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 그래서 여순 순천 10월 19일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전에 기출문제였던 군대 내 자익세력을 제거하고 그냥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그냥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는 반공체제를 강화했다.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보도혁명을 볼게요. 국민보도혁명, 어, 그 국민보도혁명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사상을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입시키기도 했다. 자, 여기에서 국민보도혁명의 보도라는 의미가 뭐냐?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보도혁명에 가입했는지 생각해보자. 제대로 제도된 안내 없이 실적 등을 위해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뭘 준다니까 가입을 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게 나중에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순천 거기 시마스 교과서를 볼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를 제주도 출동시키고 하자 부대 내 자익sek들이 출동을 거부했다. 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들을 진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이 희생되었다. 자, 그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이제 있는데, 자, 출동을 거부한 이들 중 일부는 지휘사 등지의 유격대로 활동했다. 정부는 군대 내 자익색들을 수청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반공정책을 강화했다. 자, 여기 보면 여순 순천 사건 때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제 그 민간인들 이제 운동장에 딱 해놓고는 군인들이 여기 이제 건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요 사람은 이제 다 가담했냐 안 가담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담한 사람, 뭐 가담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협력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 협력자들 상당수가 처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렇게 골라내는 사람이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예전에 인간관계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 사회주의자들도 아니고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찍어가지고 가담했다고 해서 처형시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무고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사본의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내용을 말해보고 이 사건을 실행당한 사람들에 위한 국가의 노력을 조사해보자. 손가락이 한번 가리킨 사람은 사정없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서 죽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여순 순천 시월 19일 사건과 관련된 협력자를 올린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 2020년 법원이 여순 순천 10월 19일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들을 무죄로 판결하였고요.
2021년에는 여순, 순천, 시효식구의 진상규명 및 실행제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사전 사건도 있네요. 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천재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순 순천 사건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를 제주도에 출동시키고 봉기를 진압했다. 자,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일부 군인들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군을 장악해 여순 순천 지역을 점령했다. 아, 제가 말 잡는데 봉기를 진압하고자 했다예요. 예. 자, 그래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들을 진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부 군인들이 여순 순천을 비롯해서 6개 군을 점거했는데, 자, 정부군에게 진압된 뒤에도 지상에 들어와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순 순천 사건의 진압과 영향을 볼게요. 자, 여순 순천은 10월 19일 사건 후 여순 순천, 아니, 그러니까 10월 19일 사건 후 정치적 위기를 갖게 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결국에 1948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자, 이 법은 이승만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이 해남 교과서는 그냥 짤막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관련된 내용, 아까 이제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우리나라 정부 수익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50 총선거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좀 단독 정부 이제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 아니, 단독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50 총선거가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자, 요거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 한국임시위원회 감시 아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남한에 실시했다. 이 5월 10일 총선거라고 하죠. 50 총선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요. 1948년 3월 미 군정이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만 25세 이상에게 이제 피선권을 주었고 신인세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50 그 총선거는 근데 그 당시 친인세력들 어떻게 구분했지? 친인세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권을 주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친인세력들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관련된 이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고 근데 이거 이 사람이 어떤 친일파인지 안 친일파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50 총선가 잠깐만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얘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호기심이 드네.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그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 때 그때 이제 미 군중청이 그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친일세력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친일세력들의 기준이 뭐야? 와, 이제 정말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왔네. 1948년 5월 10 총선거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결정적 계기였고, 재헌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선거였지. 그런데 말한 것처럼 이 선거에서 친일 세력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다뤄졌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역사적 논점이야. 배경부터 정리하자면, 당시 남한은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었고, 선거는 미군정이 마련한 선거법, 정확히는 국회의원 선거법령, 제령 제92호에 따라 시행됐어. 이 법은 일본식 헌병 정치나
경찰 국가 시스템과 단절하려는 취지도 있었고, 일정 부분 친일파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친일 세력의 기준은 뭐였을까? 이게 핵심이야. 미군정은 선거법 제7조 2항에서 일본 제국에 적극 협력하여 조선 민중의 자유를 억압한 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명시했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예컨대 적극 협력의 기준은 억압의 판단은 누가 하나? 단순히 총독부에서 근무한 것만으로 해당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됐어. 즉,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어 일제 말기 고등경찰, 헌병 통역, 일본 군인으로서 항일 인사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 정도만 배제되었고, 대다수의 조선인 관료나 친일 관료, 친일 자본가, 지주층 등은 정치 참여가 가능했어. 왜 그렇게 느슨하게 적용했을까? 간단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야. 미군정은 반공을 최우선 과제로 봤고 좌익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우익 세력을 필요로 했지. 그런데 당시 우익의 상당수는 구조적으로 일제시대 때 식민지 관료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었어. 다시 말해,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남한에서 행정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미군정도 그리고 이승만도 진짜 악질적인 친일 행위자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묵인하는 방향으로 갔어. 법은 있었지만 적용은 정치적으로 탄력적이었지. 정리하면 1948년 선거법에는 친일 세력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적용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친일 경력자들은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 혹시 여기서 선거법 제7조의 원문 내용이라든가 실제 배제된 인물 사례까지 들어가 보고 싶어? 아니, 예, 잘 들으셨죠? 예, 이거 챗GPT에 있는 이제 그 어플 내용인데, 얘는 자세히 설명해 주네. 어, 이거 좋네. 잠깐만요. 아카이브에 공유해야 되겠다. 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50 총선거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참여한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예. 그래서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민주선거가 50 총선거죠. 그래서 국민이 한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는 예전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구나 김규식 등 남북 합성파와 일부 자익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남노당 세력들이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남북 협상파를 이제 보통 이제 혁신계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뭘 조직했냐면 48년 7월에 통일 독립 촉진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통일 독립 촉진회, 일명 약칭 통촉이라는 단체야. 통촉. 음.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만들어서 그래서 남한말 단독성을 반대했다. 그래서 요거 이 단체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재헌이라는 뜻은 헌법을 만드는 거죠. 헌법을 만든 국회 정원은 1300명이고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죠. 인구 비례도 이거 인구 비례로 하니까 이제 300석이지만 실제 남한의 배당은 200석이네요. 예. 인구 비례도 38도선 이남에 200석, 이북엔 100석이 배정되었다. 그래서 총선거로 제주도 두 곳을 제하고 제주도 두 곳을 이제 제외시켰던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4.3 사건 때문인 거죠. 예.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게다가 제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며, 38도선 이북 지역의 국회의원은 선거 가능할 때 선출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 300석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남한만이 198석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리고 50 총선거 구성된 재헌국회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 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식 국호예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계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도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우리하고 이제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거다. 다른 국가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이 남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요즘엔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제헌헌법을 제정을 선포했다. 자, 제헌법에는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을 밝혔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말처럼 어디 있냐? 전문 내용이 있어요. 헌법이 들어가기 전에 전문이 있거든요. 거기 있고, 지금까지도 이 전문 내용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계승했다? 요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그냥 이승만 정부가 그러니까 건국절이 아니라 서울에서 정부가 다시 만들어진 그 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그래서 헌법 당시에는 이제 당시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를 논했으나 대통령 중심제로 결정이 됐고요. 대통령을 예전에는 얘는 국회에서 간선제 형태 뽑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를 구정했다. 자, 그래서 재헌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간접선거 이승만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이제 선출했다. 자, 이시영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안동에 그 형제 있죠. 형제 중에 한 명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내각을 이제 구성하고 1948년 그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그 건국이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는 1919년에 건국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해 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제 승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인물 소개에서 이제 좀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삼부 요인과 장관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통령 이승만 있고 이시영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에는 신익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중에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나가는 사람이죠. 나중에 뭐 죽게 되지만 하지만 김병도인데 김병도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무료 독려했던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이제 좀 알아둘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신간에 있죠. 신간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신간회가 강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개최하려고 할 때 그 경찰에 들이닥쳐갖고 결국엔 강경파 지도자들이 잡혀갔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온건파 지도부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그 한 사람이 김병로야. 김병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김병로가 있고 김병로의 손자인가? 손자가 최근에 이제 정치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면 이승만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름을 적어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180표, 김구는 13표. 김구가 이제 뭐 불참한다고 해도 적어놨어요 그냥. 부통령 선거에 이시영 113표, 김구 62표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호는 어떻게 정했을까? 헌법 기초의회에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2표,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한 표 넣었는데 결국에 대한민국 국호가 정식 국호가 됐고요. 국호가 됐고 이걸 한국은 아마 대한민국을 이제 줄여가지고 약칭해서 이제 부른 거죠. 이칭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국호가 되게 한정돼 있어. 풀이 보면 여기 한 사만할 때 한이죠. 고려, 조선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 개 계통인 것 같아요. 보면 한, 고려, 조선 이게 이제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해갖고 국고가 정해지는 시스템인데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헌헌법 부분이 15년 개정하고 22년 개정 다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자, 헌법에 들어가기 전에 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서문은 전문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요 전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문 내용 첫 번째를 보면요. 자, 유구한 역사와 정통을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민 삼민 운동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를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야겠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력,
국가가 건국한 년은 1919년. 여기 있는데 이때 왜 공부해? 4월 20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요걸 바탕으로 법통을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르나이트 계열에서는 뭐냐면 이걸 부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사적 팩트 차원보다는 좀 이념적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국가의 정체성, 지향성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상균 그 주의가 많이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자,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이 이제 기회를 군중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는 안으로서 완수케 하고 안으로 국민세와 균등한 형상을 기하면서 바꾸는 항구적 국제평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확산 이게 이제 상균주의 이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통제하는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공격을 강조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한다. 그래서 주권 재민 있죠. 요게 이제 현행 헌법에서는 1조가 되고 있죠. 1조가. 자,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이제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볼 수 있듯이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북한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념적이지만 북한도 우리 땅이고 그럼 북한은 왜 있냐? 얘네들 그냥 반란을 켜서 통계 밖에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오면 한국 사람 대접해주고 국적도 주고 이제 뭐냐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조를 보겠습니다. 이 86조하고 101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 농지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과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농지개혁법 제정 내용하고 연결돼 있죠. 그다음 101조 보면 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라는 거는 이제 요즘엔 잘 쓰지 않았지만 예전에 좀 썼어요. 그래서 2333년 비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시점까지 기간을 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때 서역도 썼지만 이승만 정부 때 특히 이제 그때 단기를 이제 썼죠. 예. 자, 하여튼 단기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했어. 이거는 나중에 반민족이 행위법 처벌법을 근거한 거야. 그래서 이 농지개혁하고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 관련된 내용이 이미 재헌헌법에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바탕으로 요 법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농지개혁도 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도 하는데 요것도 각각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농지개혁은 되게 자주 나왔어요. 별표 3개고 여기는 딱 한 문제 나왔나?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걸 밝힌 부분을 찾아서 쓰시오. 요 앞부분에 전문에 있죠? 그래서, 기미3.1 운동은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의 재건한 있어서, 이 말이 이제 이거죠.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 구절을 이제 마음속은 부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 이제 부정하신 분이 있는데 좀 참으세요. 네, 뭐 내면의 자유는 존중하겠지만 그걸 이제 이건 임용시험이나 학교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다음에 재헌헌법 공통점을 찾아보시오. 이게 아주 색다른 문제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예시다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한다. 국호를 대한민국 한다. 모든 국민을 평등으로 한다. 삼권분립 규정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다른 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시마스 교과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50총선과 대한민국 수익 관련된 내 볼게요. 자,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이제 남북협상에 참여한 김구, 김규식 등은 선거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혁신계 세력들이죠. 참여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 했지만 2대 때 1950년 초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때 이제 무소속이라고 대거 참가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 있고 자, 자익세력은 그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50총선거 결과 제주도 두 곳을 제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초대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을 정하고 재헌헌법을 공표했다. 자, 여기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 보통선거도 아니 잠깐 이게 아니네. 잠깐 이게 재헌헌법 관련된 설명 아닌데? 예. 아, 이게 관련된 선거네요. 예, 잘못 봤어요. 50 총선거가 있는데, 그건 아까 좀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음, 여기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보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3.1운동을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도를 개정했으며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을 면시했다. 국회는 재헌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각각 뭐냐면 선출했고 이승만은 내각을 구성하고 1940년 8월 15일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고 자,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에 감시한 선거의 기초를 두고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했다. 자,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호 제정에서 그때 헌법 기초에서 결국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헌법을 볼게요. 제헌헌법 정문. 요거는 앞에 이제 봤던 거하고 거의 동의돼요. 예, 동의하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게 보냐면 이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를 통제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상균주의 개념도 있는데 통제 경제가 이제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84조부터 해서 85조, 87조, 88조가 있죠. 그래서 볼게요. 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하면 기본 삼고, 그 다음에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그래서 여기 85조, 87조, 88조는 어떻게 하면 사회정의와 이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했는가를 하는 수단으로서 국가의 통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일단 강물 기타 주요 지하자원 수산자원, 그다음에 수역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은 구비도 한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한 공용을 한다. 그래서 국영이라는 것은 이제 국영이란 그러니까 국영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공영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업 형태로 이제 운영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사용기업을 국有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제를 통제 관련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통제한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 경제를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사회민주주의 정책 요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상균주의 정책이 좀 반영됐다.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유행총의 거리 있는데 이건 뭐 각자 보시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걸 밝힌 거죠. 예.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료에서 이제 여러 자원의 공공성을 가진 기업 등을 국가 소유를 관련된 목적으로 추진해 보시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자원 및 공공기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유권 이제 유엔 총회 결의에 갖는 의미를 쓰시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되었다. 유엔 감시의 선거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음, 천재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9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여기는. 그래서 5월 10 총선거. 그리고 여기 21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인데, 요건 다른 책에서는 25세로 돼 있고, 여기는 21세로 돼 있어. 이거 뭐, 어느 게 맞는 거야? 지금은 만 19세로, 만 18세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 18세로 다 돼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투표권을 얻고 있죠. 예. 근데 여기는 만 21세야, 만 25세인데 왔다 갔다 하네, 여기도. 잠깐만요. 야, 재헌헌법에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야? 재헌헌법에서. 재원헌법,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투표권 연령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생일이 2007년 4, 그냥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헌법 있잖아. 그 헌법에서는 몇 살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헌법.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1948년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 투표권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었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재헌헌법 자체에는 투표 연령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고 구체적인 선거 관련 규정은 별도의 공직선거법의 전신인 법률에서 다뤘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선거법에는 만 21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높지? 왜 그렇게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아? 궁금한 건 없고. 예. 자, 그래서 이게 만 21세가 같은데, 저 책에서 다른 책이 25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앞뒤로 제 설명이 이제 각각 교과서 쓰니까 만 21세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나 남한의 자익세력과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파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서 선거에 불참했고요. 자, 그다음 4.3 사건으로 제주도 두 개 선거구는 뭐냐면 제의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어, 아, 그 재헌국회에서 국회를 대한민국이라는 정하고 헌법을 공포하고 재헌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헌헌법에는 민주공화국 수립, 균등사회 실현, 친일민족 행위자 청산, 농지개혁 같이 일제강점기 때 뭐냐면 그 독립운동가의 구상한 새로운 국가 건설 이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가 재헌국회라는 의미가 뭐냐? 자,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다.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하고요. 그때 헌법을 만드는 일을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7일인가요? 그때 재헌절이라고 이제 있죠. 재헌절. 예전에는 이 재헌절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쉬지 않고 국가 공휴일로만 국가 기념일로 이게 이제 바뀌었는데 7월 17일을 보면 아 이제 방학이 다가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여튼 재헌국회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당시의 헌법 구정에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승만, 이시영들 각각 선출했다. 자, 정부를 구성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1948년 8월 15일 날 국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총회에서 인정했죠. 예. 그런 내용들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당별 의석 수예요. 네, 이게 총 200석인데 남한만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한 거죠. 그중에 이제 여기 보면 무소속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42.5%가 무소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수가 이끌었던 한민당 계열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민족 청년당 계열이 있어요. 예. 요거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한촉성국민회 이렇게 있고 대동청년단 지청청의 대동청년단이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텐데 일단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독립촉성국민회고요.
네, 일종 우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한민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대동청년단 뭐 이런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한민당을 배제한 채 이제 따로 이제 자유당이라는 그 정당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거기 밑에 이제 그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를 영토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유엔의 승인안에 따르면 선거를 실시한 38도 이남의 영토만 대상이 됐다. 그리고 유엔의 승인 이전에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제주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6.25 전쟁 시기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38도 이북선의 지역을 점령했을 때 한국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헌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유엔에서 승인한 그 영토 범위가 좀 일치되지 않았다. 요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가정을 수립했을까 해서 해남 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10월 10 총선거가 있고, 재헌국회가 있고,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헌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을 명시했고, 경제군도를 제행했다. 예. 그리고 또 재헌국회 대통령은 이승만, 보통 이신영,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인정해줬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50 총선과 순탄치 않았다 하면서 4.3 사건이 나오고, 사설 사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재헌헌법에 담긴 대한민국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재헌헌법에서 이제 요 전문 역할이라는 부분, 요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승한다는 건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재헌법 전문에 이제 뭐냐면 모든 사회적 폐해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여러 제도를 수입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이나 각 개별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능력을 최고도로 이제 발휘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아는 국민생활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중요한 상균주의, 앞에 이제 상균주의가 반영됐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균등화를 계승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청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보는데 이제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6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우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초등교육의 의무화, 이제 초등교육의 이제 그 의무교육을 강조했는데, 자, 이게 처음부터 딱 시작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가 설립될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잘 안 됐다가 요게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50년 말 정도에 이제 뭐냐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초등교육의 의무화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전에는 초등교육을 뭐 10% 안팎으로밖에 받지 못했죠. 그런데 초등교육 의무화되면서 이제 전 국민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90% 넘게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 효과를 누리게 되냐면 생산성 효과를 누리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을 하고 지시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초등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초등교육 무시하는 그 데도 있어요. 뭐 인도 같은 데 있죠. 인도는 초등교육을 그못 받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도 하면 뭐 IT만 생각하고 뭐 인도 공과 대학만 이제 생각하는데 인도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아예 혜택 못 받은 사람 되게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 있어. 인도가 엘리트 교육만 하다 보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또 되게 무식한 사람도 많아요. 그 중간 자리가 없어 중간에. 그래갖고 인도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조업을 제대로 못하고 저쪽에 뭐야 IT나 그런 것만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자리 일자리가 없고 제조업이 좀 미약하고 그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은 다 초등교육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 86조, 88조 내용. 네, 여기 이제 86조나 81조는 후에 이제 농지개혁법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됐고, 앞에서 말했던 상균지의 경제 통제 관련된 내용은 여기 이제 87조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내용 있죠.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 깊이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결시되었어요. 자, 여기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게 1948년이죠. 그러니까 대충 30년 전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918년이지만 대략 이제 보면 19년이잖아요. 대략 이제 19년. 이거는 요때 19년 뭐가 있었다?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임시정부가 뭐다?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그래서 이 의견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화의 30년 기법 받았다는 거는 대통령 이승만조차도 그 누라이트의 어떤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 있죠. 그 사람조차도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야. 임시정부 법통에 입각해서 한다. 왜냐면 또 이승만 입장에서는 한동안 임시정부의 이제 그 대통령이었잖아. 물론 쫓겨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1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명시된 정치, 경제, 교육, 상균주의죠. 그래서 정치의 상균주의는 5조에 있고요. 이게 있나? 네. 5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 상균주의는 5조, 86조, 87조에 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상균주의는 여기 이제 초등교육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상균주의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민 축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언제 대한민국을 사유했다고 생각했을까? 요거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요즘에 누나이트 때문에 그런데 아마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 이승만이 누나이트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이승만조차도 공화주의를 30년 동안 뿌리니까 이거 인정해줬다는 거야.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래서 이제 요 발언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자료 1회 대한민국 간부, 제1회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시했고, 2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부분에 대한민국 4월 15일, 여기서 19년에 대한민국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 승리, 그 뭐냐면 국가 건국전은 1919년이라는 거야. 19년.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948년 9월 1일은 아마 이제 통합민주정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상하이 외에도 한성정부, 대한민국 국내 갖고 이제 통합주의 있잖아요. 이렇게 9월 며칠이야. 9월 1일은 아니고 9월 14일인가 그, 이게 날짜가 1919년 4월 20일이니까 9월 20일 정도일 거야. 9월 20일.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9월인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이제 뭐냐 창립 기념이 그 만들어진 그 시기를 지금처럼 뭐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기억에 입각해서 이제 요 9월 1일 것이라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북한 정권의 수익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됐죠. 근데 북한은 좀 있다가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냐면 9월 9일 날 그 당시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나라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북한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사는 지금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단독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북한 정권이 했던 토지 개혁 있죠. 예, 토지 개혁인데 그 남한의 토지 개혁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뭐가 나왔더라? 거기 보면 이제 7.4 남북공동선언 때 끝나고 나서 북한 정권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독재 정권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법이나 주석제를 도입하고, 그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북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다른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 좀 약간 몇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학당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교과서만 나와 있는 것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강보기의 평양에서 조만식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때 원래 이제 북한에서 소련군이 올 때 조만식하고 김일성하고 같이 합작해 갖고 이제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조만식을 내세웠죠.
조만식 등이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뭐냐면 결성했다. 그래서 이후 이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 러시아군 같은 소련군은 인민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았죠. 이걸 이용해서 뭐냐면 통치했고 나중에 인민위원회를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야. 이게 이제 실제 정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 인민위원회가 조직했다. 소련은 이들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넘기고 자치를 인정했다. 간접 통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조만식은 신탁통치 반동 운동을 벌이다가 연금되자 김일성 위원장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는 이제 그 신탁통치에 뭐냐면 반대해서 고려 때 연금됐다가 50년에 사망한 걸 추정하고 있는데 남북 그 당시 협상 때 우리나라 진영 안에서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우익 진영에서 조만식을 이제 뭐냐면 데리고 오자 그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논의가 김구의 입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김구가 이제 알고 그 이제 조만식을 데리고 논의했는데 안 됐죠. 예, 요거와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시작다. 그래서 1946년 이후이 나면 정업반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업반에서 우리나라 이제 단독 선거를 이제 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승만도 이제 딱 보니까 상황 보니까 북한에서 보시는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주고 정부 역할을 수행하니까 더 이상 이제 통합정부 구성이 어렵다고 현실적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치 뭐 이승만이 그 뭐냐면 정읍반응에서 이제 뭐냐 단독 정부 수립했기 때문에 그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단독 정부 했다 이런 식으로 분단이 되는 원인을 이승만 돌린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팩트처럼 틀린 거예요. 이미 북한은 통합 정부 구성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그래서 정업반응 이전부터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만서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조선 임시인민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오정보인데, 오정보는 이제를 초과하는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들의 무상분배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북한하고 남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할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오정보 이상, 요때 오정보 중소지주 중도. 지주, 또 친일파 이런 사람들 토지를 그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고 남한은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남한 삼정보야. 삼정보고 요게 이제 뭐냐면 요때 삼정보는 이제 대지주야. 그, 요 북한은 오정본 중소지주고 남한은 왜 삼정본 대지주냐? 북한은 인구가 적잖아요. 그 땅은 넓죠. 그러니까 오정본을 갖고 있어도 그냥 대지 중소지주인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좋고 땅도 좋다는 상대적으로 삼정부가 가지면 대지주야. 예. 근데 토지의 비용도는 당연히 이 남한 토지가 비용도 높겠죠. 우리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다. 이게 비교되죠.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죠? 생산 도구가 생산 도구의 시민적 소유를 금지시키는 거야. 생산도구의 시민적소. 생산도구라는 건 토지, 가옥, 뭐 공장, 기업 이런 등을 이제 생산도구잖아요. 이걸 시민적 소유를 금지시킨다는 건 개인이 갖는 걸 금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산 그 사유재산을 금지한다. 북한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북한에서는 그 뭐냐 개인 사유재산 뭐 있죠 소지품 이런 것들 다 금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도 절도죄가 있어요. 남의 꼼치면 처벌 받아요. 북한도. 근데 이건 개인 소지품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을 금지한다는 거는 생산도구의 시민적 소유를 금지시키는 거야. 어,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 이제 사회주의국가의 공통적이야. 그래서 이때 토지를 나눠준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건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국가한테 있죠. 예. 국가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매매, 저당,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농민은 경작권만 준 거야. 경작권. 그 다음에 당연히 매매, 소작, 저당을 금지시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북한의 토지 개혁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후에 이제 러시아, 소련의 토지 개혁을 볼 때도
초창기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요, 농민들에게. 근데 이때 나눠준 거는 소유권 나눠준 게 아니라 경제권 나눠준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정권이 안정화되면, 이 소유권, 경제권을 다 뭐냐, 몰수하죠.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 그 집단화 시켜버리죠. 자, 이게 일종의 사회주의권의 그런 토지개혁의 국룰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눠줬다가 다시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집단화 시켜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어 주요 사업과 각종 자원도 국유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약간 볼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됐고, 뭐, 침체됐다고 했지만, 뭐 아파트 사고, 팔고, 매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제 나눠줬어요. 토지 소유권을 나눠준 건 토지 사용권을 나눠준 거예요. 용인권이죠, 용인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용인권만 준 거예요, 용인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70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70년이 이제 되면, 세금 좀 내면 또 갱신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소유권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보면, 북한은 남북협상을 참여하는 등 포괄적으로 통일정부 수립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그 당시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학대 개편해갖고 북조선 임시위원회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임시자를 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그다음 1948년 조선 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단독 정권 수립 준비가 마쳤고요.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제 딱 이어서 이제 1948년 8월 20일 5일날 최고인민회의에 이제 구성할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 의회예요. 의회. 그리고 9월 초에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을 뽑았다.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김일성은 그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면서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 수립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수립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얘네들이 먼저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이런 어떤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9월 9일 날 이렇게 이제 했고 이때 이제 북한의 국기도 예전에는 같이 태극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9월 9일 선포하고 나서 인공기로 바뀌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념사진 있죠. 북한의 초대 내각 같은 거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뭐, 홍명이, 박헌영, 뭐, 김홍봉 등등등 있고, 김홍봉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북한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북한의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홍명이는 홍길동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초창기 때는 김일성이 독재를 했다는 것보다는 김일성이 리더를 했다고 보는 게 많아요. 근데 북한 정권 초기 때는 김일성의 만주파 외에도 갑산파, 그 다음에 남로당 계열도 있죠. 박헌영의 남로당 계열, 그 다음에 소련파, 연합파, 여러 파들로 구성된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북한 정권 수익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마스교가 쓰는데 아주 자세히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냈다. 바로 이튿날 국군 만주와 한반도 진격한 소련군은 10일 날 옹기에 시작해서 원사, 평양, 그래서 38도 이남까지 8월 말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리고 강복 직후 38도 이북 지역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 자치대, 치안유지대위원회를 조직해요. 자체적인 행정 치안을 이제 활동을 전개했고요. 평양에서는 조만식을 중심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보면 8.25 강국 직후 이제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들은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소련군 진주회, 김일성 등 사회주의 세력과 그 뭐냐면 함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련군의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이렇겠죠. 자, 국외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도 북위 38도 이북 지역을 도왔다. 자, 소련군은 지역별로 자익세력과 우익세력과 함께하는 인민위원회에게 행정권을 넘겨주는 자치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들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자, 그러니까 반탁을 하자,
소련군은 이들을 제거하고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볼게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거의 정부기관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개혁도 하고 그렇죠. 1946년 2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 총괄하는 중앙권력기구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나중에 1947년에 그 임시제할 때죠. 그래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개편할 때까지 북한의 중앙권력기구 역할을 했고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자 역할을 했다. 자, 하여튼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위원장을 취임했고요. 북조선 임시인민회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며 이른바 민주개혁,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민주개혁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이게 일종의 토지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래서 토지개혁은 일본이나 민족반영자 소유주의 토지와 5정부 이상의 조선인 지주의 그러니까 중소지주층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주의 소유주를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는 매매 소속 저당이 금지되어 있는 소유권이 제한됐다. 자, 토지 개혁의 시행으로 농민의 지지를 끌어낸 북조선 임시인민회는 그 외에 이제 주요 사업 구조화법, 노동법, 남녀평등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자, 그다음 북한 정권 수립 보겠습니다. 자, 1947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개성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1946년 소련 군정 지역에 출범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개편하여 1947년 출범했다. 자, 이후 약 1년 반 동안 북한 최고 집행기구 역할을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모태가 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자, 첫 번째로는 그 임시헌법 초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했죠. 자, 이후에 북한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 협상에 나섰으나 이미 이 국가를 다 만든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분 쌓기용이죠. 실제는 정부 수립에 독자적으로 계속 준비해 나갔다. 자,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자 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공포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정권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지, 그죠? 우리 입장을 때는 왜 여기에다 민주주의를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실제가 명확하지 않죠? 예, 독재 국가고 조선왕조 시대보다, 자기, 뭐, 조선왕조 시대보다 뭐요? 훨씬 더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그런, 거의 준왕국 그 나라에 왜 여기 민주주의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별도의 정권을 수립했고, 자, 이로써 남북은 각각 2년간 체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권이 등장해 민족 분단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회 선거 경축 행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딱 볼 수 있듯이 48년, 정부 수립까지, 북한 정권 수립까지 태극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 태극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딱 이게 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되자 인공기로 바꿔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강복 직후에 이제 북한 정권의 세력들을 좀 볼게요. 여기 상당히 좀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항일 유격대 세력, 만주파로 부를게요. 김일성이고, 88 독립전단. 예전에 설명했죠? 그, 동국 항일연군 중에 이제 잔류했던, 그러니까 자녀 세력이었던 그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러시아 넘어와서 세웠던 이 그대가 88연단이었고, 아, 이거 왜,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인데 이걸 만주파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고려인 세력들인데 여기는 허가이나 박차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기하된 그 소련인들 있죠. 기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하에서 소련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있고 요걸 이제 그 뭐냐면 소련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하복 조선동맹 세력들이 들어왔죠. 이 연안파라고 하죠. 연안파. 그다음에
국내 사회주의 세력들, 박헌영, 예, 남로당 계열 있죠. 자, 요 파 외에도 여긴 안 나와있지만 갑산파가 있어요. 갑산파. 갑산파는 여기 한경도 지역에 있었던 토착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야. 예, 그래서 여기 만주파하고 거의 한 몸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세력들인데, 근데 약간 이 교과서마다 이제 이게 여기 교과서에서는 갑산파를 그 김일성의 만주파 동일하게 이제 기술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약간 달라요. 같은 이제 우호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호 세력 이렇게. 그래갖고 갑산파도 와 김일성의 만주파는 좀 약간 다르고 요 갑산파들은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소련파 그다음에 연합파 뭐 등등 다 축적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갑산파도 숙청당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색이 나왔다? 요 김일성을 중시한 만주파 색들이고 그 북한의 역사에서는 혁명 역사에서는 얘네들 혁명 역사 있죠? 그 만주파 중심이고 얘네들 얘기는 안 하죠. 이 역사에서 이제 지워진 거야 얘네들.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만주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항일 유격대 세력들은 1945년 고대 원성을 통해서 이제 평양에 들어왔고 주 연안을 중심으로 예난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던 한국조선 독립동맹 김두봉과 김무정 등은 그해 12월에 평양에 귀국했다. 허가일 대표한 소련의 고려인 세력들은 그 1946년 이후 38도 이국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견제하거나 협력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북한 정권 수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여러 파들로 구성된 집단 지도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고려인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강복 이후에 국외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은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들 크게 소련의 하바rov스크와 만주 등에 활동했던 항해 유격대 세력 여기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중국 공산당에게 하북지방에 활동했던 하북조선독립동맹 대체 연해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조된 소련인 고려인 세력을 나눠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소련군의 반감을 품고 있는 그 여기 일기가 있어요. 겉은 소련군 해방군처럼 이렇게 들었지만 실제 못대를 되게 많이 했죠. 거기 뭐 일본이 항공이 여자 다 가지고 강간도 하고 윤관 막그 성폭행도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있었던 그 공장들 기계들 다 뜯어갖고 자국에 이제 보냈죠. 예, 그 약탈하고 그래갖고 실제 얘네들 포공 내용하고 실제 행동이 완전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뭐 미국 그런 행동 할 리가 있겠나요? 뭐 풍요 하여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소련군은 이제 야전 부대가 들어온 반면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군대 질이 다르고 미국 입장일 때는 자기가 풍요한데 공장 기계 뜯어내고 뭐 그런 행동은 안 했겠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오늘 약탈도 많이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 여기 보시면 부녀자들 겁탈하고 식량도 공주에 뺏어가고 기계도 뺏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거기에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농민들이든 황수망에는 토지개혁 법령 만세. 그 다음에 토지는 밥가리하는 농민들에게 경작 유전이라고 하죠. 문구가 적혀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 토대가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그 북조선 토지개혁법을 발표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까지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빈농과 머슴을 중심한 지역별로 농촌위원회가 조직돼서 일본인과 민족 반역자, 5정부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땅을 몰수해서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들에게 가족 수다로 나눠줬다. 이렇게 있고 가족 수대도 나눠줬다. 이렇게죠. 자, 여기 보면 강복 직후 평양에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거쳐한 주도한 인물이 뭐냐? 조만식. 자, 요즘에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식도 외워두세요. 예, 다 아시겠지만. 조만식은 뭘로 또 유명하죠? 물상장려운동으로 유명하죠? 자,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실시한 토지개혁 방식은 무엇인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1948년 북한의 선거 시작이 구성된 기구, 우리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있어요. 최고인민회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료 3번의 토지개혁이 북한 주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자, 무상물수, 무상분배 봉식의 토지개혁은 북한 주민의 큰 인기를 끌어서 북한 사회주의 세력 확장을 토대로 작용했고요. 남한에도 영향을 줬죠. 이게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고, 이제, 뭐냐면 북한 정권의 지지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한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해서 사회주의 세력을 확산을 막아야 됐다 해서 미 군정 때부터 이제 토지개혁 논의가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어, 거기 그 천재교과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충 훑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민위원회가 이제 소나이지 여기서 행정을 담당했고, 그래서 인민을 통합해서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졌고, 그 개혁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토지 개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통해 농민층의 지지도 받고 8시간을 규정한 노동법과 남녀평등법도 갖고 주요 산업을 국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민위원회 관련된 설명 중에 이제 요거 부분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인민위원회는 좌우익이 이제 균등하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자익세가 조만식을 중심으로 기독교 계열의 우익세력이 참여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후 소련에 귀국한 김일성과 중국에서 귀국한 김동욱이 참여했다. 자, 북한의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일본 정부 및 일본인 소유지와 5정구 이상의 조선인 지주대 토지 소유 및 소작자를 철폐하고 몰수한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넘어가는 걸 주요 내용이다. 소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말은 이제 소유라고 됐어요. 거기 토지 그 개혁법만 보면 소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식 소유가 아니에요. 예, 매매, 양도, 상속, 소작 이런 거 다 금지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작이 그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작권, 용익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대한민국 농지개혁법과 달리 모든 토지 대상을 하겠다. 자, 토지의 개인 소유를 허용했으나 그 다음에 이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한 3정보 이상이죠? 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토지의 매매 정당 저당 소작의 금지도 했고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서 공권적 관계가 철폐되고 이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토지 몰수 대상자들 반발도 상당히 컸고 이들이 월남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주 출신들이 많이 월남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삼팔도선이라는 게 지금처럼 후전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좀 있었지만 북한 당국도 이제 그들을 남쪽 보냈죠. 일부 간단히 하니까 그냥 보냈어. 왜냐면 북한에 있어봤자 체제 불안 세력에 불과한 거야. 언제도 나오죠. 예전에 신의주 지역에서 그 당시에 반공 투쟁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냈어. 김일성 내려간다니까 가 하면서 철도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남한에서 극우 세력이 된 거지. 서북총련도 만들고 빨갱이 하면 이제 무조건 잡아 들고 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교회도 되게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북 지역, 항해도나 평안도 지역에는 기독교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도 이제 대규모 탄압을 받고 내려오면서 또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반공 투사가 됐던 거죠. 예, 이런 정통이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고 정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2차 미소 공동에 결렬된 부터 독자인 정권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헌법을 초안을 만들었고, 인민군을 창설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자 북한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결국에 9월 9일 민주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모습 있는데 이곳에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했고 이날은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로 규정했다.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인식을 계승했다는 걸 밝혔지. 이승만조차도 밝혔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체제 경쟁을 하고 있고 물론 체제 경쟁에 이제 했다는 부분에는 이겼죠. 우리가 체제가. 그렇지만 이제 정통성 측면에 올 때 북한보다 우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뭐냐면 오래됐고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지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보다 오래됐고 북한보다 빨리 건립된 대표적인 국가다.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는 1919년을 뭐냐면 임시정부 건립을 해야지 북한보다 더 우리나라가 더 빨리 건국했고 정통성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북한 정권과 우리나라를 동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사고방식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거기 보면 재헌헌법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앞에 읽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비슷하게 이거 읽었나요? 예, 읽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해남교과서 이제 보겠습니다. 해남교과서는 이제 여기 보면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예. 짤막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1946년 2월에 김일성 위원장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북조선 최고행정 주권기관을 관주되었고 사법권은 재판소와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나 이 조직을 위원회 사법국에 관할했고 입법권 역시 인민위원회를 장악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북조선 인민위원회 토지개혁, 뭐 남녀평등권, 주요 산업국유화, 노동법령 등 공표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은 또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최고인민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 초안을 그 전에 만들었고 일단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을 수상하고 선출한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뭐냐면 이름으로 북한 정권 수립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밑에 4.3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요쪽에 있는데 좀 그러네. 밑에 이걸 안 읽은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였다. 자, 이날 경찰이 대회에 참가한 군중에게 총을 쏴서 6명이 사망했고, 7일 경찰을 비호했던 미 군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감이 공무원까지 참여한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자, 미 군정은 경찰과 서북 청년단, 여기 있죠. 북한 지역의 출신 청년들로서 공산주의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는 각 지역별로 조직을 갖추고 있다가 서북 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 제주에서 총파업과 민중공격이 일어나자 미군정은 이들을 투입할 간극 지답했는데 이 서북 지역 출신들이 어떻게 내렸냐 앞에서 토지 개혁하면서 북한에서 쫓겨났던 지주의 자식들이 많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1948년 봉기 이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1954년까지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고 중산간이라는 것은 해안가를 제한 지역을 얘기해요. 자, 이후 제주도민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 끝에 2000년 제주 4.3 진상규명 어,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게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희생자는 3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1%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앞에 이제 재헌헌법 때 친일반민족 행위자 처벌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와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재헌헌법에 요 그에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 친일반민족 행위 처벌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 둘 다 재헌헌법에 하도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강의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